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물론 큰 그림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투자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요. 첫 번째는, 그쵸, 이렇게 이 사람을 나눠주는 거죠. 그쵸, 나눠주는 사람이,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죠.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그 차이점을 아셔야겠죠. 기본적 분석은 그 기업, 그쵸?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한, 여기서 이제 보통 주식을 얘기하니까 주식에 대해서 그 펀더멘탈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미래에 어떻게 보면 이익을 예측해보고 산업 환경을 분석하고 그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적정 주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주로 이런 업무를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에쿼티 애널리스트, 그쵸? 에쿼티 애널리스트가 하죠. 에쿼티 애널리스트는 주로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증권사에 있는 리서치 센터에 있는 그쪽에 계시는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런 걸 하고, 물론 이제 펀드 매니저랑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펀드 매니저하고 이제 애널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펀드 운용 팀도 있고요.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재무 이론을, 그다음에 회계 정보와 재무 이론을 결합하고 많은 지식을 넣어가지고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은요. 기술적 분석은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걸 하게 되면 여기 시간이 있고, 예를 들어 이게 뭐 주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막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때 뭐 거래량이 막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어떤 그 시장 지표를 보고, 그쵸? 어떻게 보면 차트를 보고, 이제 오르겠다, 떨어지겠다, 분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의 차이가 어떤 거냐면, 물론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만 내가 해도 나는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내가 잘 알아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본적 분석만 막 하시는 분은 내가 기본적 분석만 해도 이 주가가 지금 과대평가되어 있는지 과소평가되어 있는지 내가 잘 알아 라고 하시지만, 여기에 분명히 장점이 있고 여기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뒷시간에 좀 얘기하겠지만 약간 퀘스천이 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파이낸스 쪽에 이제 교수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은 연구를 해보면, 이 기본적 분석으로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기술적 분석으로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도 시그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면 좀 컨트로버셜, 그렇죠? 좀 설왕설래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장점이 뭐냐면 기본적 분석은 절대 가치가 얼마냐, 이 기업의 주가가 얼마냐라는 이론적인 주가를 이제 가이드를 하나 제시해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기술적 분석은 주식 투자를 하려면 사고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사는 게 좋을 것 같냐? 언제 파는 게 좋을 것 같냐? 라는 어떻게 타이밍에 대한 거, 그쵸?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데 있어서 의미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이제 같이 아셔가지고 학습하시면, 그래, 이거는 저평가됐어. 그치만 앞으로 예를 들어 시장 분위기가 더 다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자. 그리고 이거 고평가됐어. 지금 팔아야 돼. 그치만 시장이 지금 막 과열돼 있어.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때 팔자.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그쵸? 결정하는데 굉장히 이제 유효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투자 분석을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 분석과 이제 기술적 분석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랑은 일단은 먼저 기본적 분석에 이제 포커스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 분석을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자꾸 이게 마스크가 올라가가지고요. 하나는 이제 질적인 분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양적인 분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질적인 분석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그쵸? 기술 트렌드, 경영자의 능력,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숫자로 만들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질적인 분석이고요. 양적인 분석은 이제 재무제표가, 그쵸? 재무제표가
중심이 돼가지고, 야, 앞으로 이 회사에 뭐 부채비율이 얼마냐? 이 회사의 뭐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이 회사의 에비타율이 얼마냐? 이 회사의 에비타율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가 중심이 돼가지고 분석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배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업을 분석한다고 우리가 가정해 볼게요. 이제 에쿼티 애널리스트가 된 거예요. 우리는요, 전부 다요. 그래서 무슨 동글동글 증권에 있는 리서치 센터에 뭐 누구누구 섹터 애널리스트가 된 거죠. 물론 섹터 애널리스트라는 게 보면은 인더스트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 인더스트리를 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이제 전자 쪽에 있는 담당 그 애널리스트라고 가정하면 이거 삼성전자를 분석해야 돼.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탑다운 어프로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바텀업. 그렇죠? 제가 이거 바텀업 부르니까 영어 발음 너무 구리다 그래서 바텀업 좀 괜찮나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시 분석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이제 미시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거냐면, 사실상은 요게 제일 많이 써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거시 분석은 탑이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삼성전자를 분석하고 싶어. 그러면은 글로벌 경제 전체를 분석하는 거죠. 지금 경제가 어떠냐라는, 그쵸? 여기부터 경제를 분석하는 거죠. 이코노미를요. 경제를 분석한 다음에 삼성전자가 속한 반도체라는 산업을 분석하는 거죠, 여기요. 반도체라는 산업은 어떤 거냐? 반도체라는 산업을. 그래. 반도체가 산업을 그 중에 삼성전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쵸?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이 기업을 분석하자. 물론 여기 SK 하이닉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주식도 한다면은 여러 주식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렇게 큰 데서부터 작은 데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경제가 굉장히 큰 데잖아요. 근데 산업은 경제 일부분이고 그 산업의 또 일부분이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내려온다. 그래서 이게 탑다운이다. 그래서 거시 분석이다. 큰 거부터 하니까요. 그러면 바텀업은 어떨까요? 이거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분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산업을 분석하고, 경제를 분석하고, 이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많이 쓰냐면은 세계적인 경기를 볼 때,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보다요, 경제를 분석할 때 많이 씁니다. 왜? 경제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경제만 보더라도 많은 회사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면은 삼성 말고도, 그죠? 회사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삼성에 속해 있는 반도체 산업,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있는 자동차 산업, 이렇게 이제 인더스트리별로 인더스트리 안에 있는 기업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전망이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각각의 산업에 대한 전망치를 만들고, 산업을 다 합치면 또 경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치를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시경제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경제 자체를 분석할 때, 그때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기업 분석을 하기 때문에요, 이 탑다운 어프로치를 근거해가지고 많이 분석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주식을 분석한다라는 게 그쵸?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제목이 이제 가치평가와 현금 흐름이라고 돼 있잖아요. 주식을 분석하는데, 주식에 뭘 분석해? 회사 어떻게 생겼는지 분석해? 회사 매출액을 분석해? 어떤 거냐면, 분석하는 목적, 그쵸? 목적은요, 주식의 가치, 이 주식이라 하면 다른 말로는 기업의, 그쵸? 가치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를 한번 찾아내보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가치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렇죠? 가치를 찾아내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거는 이제 남들과 비교하는 게 있어요. 비교. 이걸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또 상대 가치라고 해가지고요. 이거죠. 여기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렇죠? 맥도날드 빅맥이 있는데 빅맥 샌드위치 하나가 5,000원이에요. 근데 여기 버거킹이 하나 또 있어요. 버거킹에서 대표적인 게 뭐죠? 와퍼. 그쵸? 와퍼죠? 와퍼 하나가 6,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롯데리아 또 불고기 버거 있잖아요. 얘는 4,000원이에요. 그쵸? 근데 어떤 이제 신규로 들어온 애가 딱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햄버거 가격은 얼마로 적정해야지
그러면은 햄버거가 맥도날드랑 버거킹이랑 롯데리아랑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가격대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햄버거는 얘네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얘네 그냥 평균을 놓고 내 햄버거 가격을 결정해야지. 이렇게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내 가격을 상대적으로 구하는 거죠. 얘네들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비싸냐 싸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비교해서.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상대가치라고 하죠. 우리가요. 남하고 비교하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절대가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얘가 도대체 주식의 가치를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구해보자. 그럼 절대적으로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회계를 조금 공부하신 분이라면 회계에 우리가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이 에셋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물론 에셋을 영어로 몰라도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산이 있는데 자산의 정의가 뭘까요? 회계예요. 우리가 말하는 재무회계에서 자산의 정의는 첫 번째, 과거의 사건, 회계 시간은 아니지만요. 두 번째, 그렇죠? 내가 통제하고 있을 것, 그렇죠? 세 번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을 것, 그렇죠? 이 효익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갖다 줄 거 나한테.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거는요, 내가 뭔가를 들고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그렇죠? 내가 뭔가를 얻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현재 0년이고 1년, 2년, 이렇게 3년이 있어요. 내년도에 1억을 줘요. 그 다음 년도에 1억을 줘요. 그 다음 년도에 1억을 줘요. 이러한 적금이 있다고 가정해요. 그래서 이 적금을, 그렇죠? 연금을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연금 가격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야, 내가 그러면 3년 동안 1억을 받으니까 이 연금이 3억일까? 그쵸? 아니면 3억보다 높을까? 낮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 3억이라는 건 어떻게 나왔죠? 내가 받는 돈이 3억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자산으로부터 내가 얻는 모든 미래의 경제적 효익, 미래에 받을 현금을 다 합친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산의 가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금은 3억 원 이상의 가치는 할 수가 없겠죠. 내가 이 연금을 누군가 4억에 사 하면은 사겠어요? 야, 4억 쓰는데 나는 3억 받는데 1억 손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절대 가치라는 건요. 이렇게 자산의 정의에 맞춰 가지고 그 어떤, 그렇죠? 자산이라는 건 미래에 요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는 건데 이 효익이 뭐냐? 현금이라는 거죠. 그렇죠? 캐시플로우라고. 요 현금의 현재 가치의 합인 거죠. 근데 요 얘기를 이제 주식을 얘기하면, 그렇죠? 자산의 가치를 하면 이제 이러한 함수를 쓸 수가 있죠. 어떤 거냐? 구이가 어떻게 보면 자산의 가치라고 할게요. 자산의 가치는 뭐의 함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의 함수잖아요. 그렇죠? 현금 흐름이 증가하면 자산은 가치가 올라가죠. 대신 또 뭐의 함수죠? 현금 흐름은 지금 확실하지 않잖아요. 미래에 발생하는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럼 불확실한 게 높을수록 이 현금 흐름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1조 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저한테 지금 100억만 주세요. 그럼 제가 내년도에 1조 원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100억 주시겠어요? 안 주겠죠. 왜냐하면 이 현금 흐름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보면은 신용이 낮은 사람한테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잖아요. 왜? 못 갚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거에 이 현금 흐름이 되냐 안 되냐. 그렇죠? 그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수식으로 넣으면은, 그쵸. 자산이 있어요. 1년 후에 현금 흐름이 있고요. 2년 후에 현금 흐름이 있고, 3년 후에 현금 흐름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쵸. N년 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쵸. 그렇다면은, 이 현금 흐름의 전부의 합을 다 더하면 자산의 가치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거의 위험이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있는데 1승, 여기 1년 후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1억이라도 지금 1억이냐,
100년 후에 1억이냐? 다르잖아요. 그렇죠? 돈의 가치를 비교하려면 똑같은 시점에서 돈의 가치를 비교해야지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현재 가치로, 현재의 가격으로 이제 환원하는 거예요. 위험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아래 3승 한 다음에 1 플러스 아래 n승인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이게 V죠. 전 자산의 가치죠. 이거를 좀 더 다시 얘기하면 T는 1부터 그렇죠? n까지 1 플러스 R에, 그죠? T승, 캐시플로우,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보통 가정하나요? 영속기업, 그죠? 고잉 컨선. 계속 존재할 거라는 기업을 가정하죠. 그렇다면 이 N이 무한대로 가야겠죠? 그렇다면은, 그쵸? T는 1부터 이 무한대로 가가지고, 그쵸? 이런 식으로. 자산이라는 거는 미래에 내가 이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죠?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해서 미래에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구나라는 거죠. 현재 가치가 뭐지? 현재 가치는 지금 시점에서 가치를 평가한 거죠. 예를 들어 지금 0년이고 1년이에요. 내년도에 100원을 줘요. 그렇다면 현재 이 100원은 얼마죠? 1년 후에는 100원이지만 현재 가치로, 그쵸? 현재 가치로 하면은 한 91원 정도는 물론 이자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원보다는 낮은 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현재 가치라는 거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그쵸? 어떤 가치를 지금 시점의 가치로 환원하는 것. 이건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주식의 가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주식의 가치 평가를 할 때 그 순서가 있죠. 어떤 순서가 있냐? 저 주식의 가치 평가할 때는 이제 일단은 현금흐름을 추정하고요. 그리고 위험을 추정하면 주식의 가치가 평가되겠죠. 그럼 현금흐름 한번 추정해 볼까요? 그러면 현금흐름을 어떻게 추정하냐? 주식의 가치를 보려면 그렇죠? 기업의 가치를 봐야 되잖아요. 기업의 가치는 우리가 그 기업에서 돈을 얼마나 벌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기업도 장부가 있겠죠? 그 장부를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부르죠. 특히 중요한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그죠? 현재 자산과 부채, 자본이 얼마 있느냐, 손익계산서, 특정 기간 동안, 보통 1년이죠. 1년 동안 얼마를 벌고 얼마의 이익이 났느냐, 요거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한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현금 흐름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현금 흐름을 추정할 수 있는데 현금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한번 다 설명드리고 여기 또 볼게요. 슬라이드는 현금 흐름 추정의 원칙. 현금 흐름 추정의 원칙. 첫 번째, 증분 기준. 예를 들어 A라는 거를 하고 여기다가 알파를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A라고 했을 때 캐시플로우 A가 나올 거고 뭔가를 더 덧붙였어요. 그럼 캐시플로우 A 플러스 알파잖아요. 뭔가 더 커진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랑 얘 사이에 캐시플로우 차이는 캐시플로우 알파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여기에다가 add 했을 때는 그 add한 것만, 그렇죠? 증분이죠. 이게 인크리멘탈 그 증분 기준. 두 번째는 세후 기준. 세후라는 게 뭐죠? 기업이니까 법인세도 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다 낸 손익을 기준으로 추정하시라. 세 번째는 간접 효과 고려. 간접 효과.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투자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이제 노는 땅이 있어요. 저한테요. 여기 어떤 게 있냐면 노는 땅이라서 제가 여기랑 주차장으로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한 달 주차료를 받고 이 땅을 빌려줘요. 그래서 한 달에 이 땅으로부터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 여기다가 이제 건물 짓고 공장 지어야지 했어요. 그러면은 이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 안 하죠, 이제요. 그러면은 이 100만 원만큼 간접 효과잖아요. 100만 원만큼 손실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제가 이제 공장을 지었어요, 이렇게. 공장을 이렇게 멋있게 지었어요. 굴뚝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청에서 와서 당신네 굴뚝이 유해 물질이 많이 나와요. 여기다가 매연 저감 장치를 달으세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굴뚝을 만들면서 아니면 내 제품을 만들면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없앨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간접 효과죠.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현금의 유입, 유출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야 된다. 왜냐면은 현금이 1년에 들어오냐, 2년 후에 들어오냐, 지금 나가냐, 얼마 후에 나가냐.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메모론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메모론가가 뭐냐? 제가 어떤 데 투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공장을 이제 짓는다고 했어요. 근데 공장을 짓는데, 이 공장 땅에 뭐 직원들이 놀으라고 한 3년 전에 벤치를 이렇게 만들었어. 벤치 만드는데 500만 원 들었는데, 그럼 500만 원도 내가 튼 비용일까? 아니죠. 지금 공장을 짓냐 맞냐라는 거는 과거에 벤치를 든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본전 생각나가지고 뭐 못하는 거. 그래서 투자할 때는 그 본전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간 일을 잃어버려야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고려를 해라. 기회비용이 뭘까요? 이게 경제학의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했을 때 포기하는 가장 큰 것, 그쵸? 예를 들어, 지금 공부를 하시죠? 요거는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뭐, 1시간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강의를 듣는 걸 1시간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강의를 안 들으면 어떤 걸 할 수 있지? 1번. 예를 들어, 뭐, 알바를 할 수 있다. 뭐 알바 1시간에 요즘에 뭐,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10,000원을 받았다. 2번. 내가 또 알바할 수 있는데 나는 그 알바가 과외다. 난 과외 1시간에 5만원이다. 뭐, 3번. 나는 이 시간에 놀 수 있다. 그렇지? 놀다. 근데 난 노는 게, 물론, 비용으로,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못하지만 나한테는 한 6만원의 가치가 있는 거다. 나는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쉰다. 그렇죠? 휴식을 할 수 있다. 휴식은 나한테, 1시간의 휴식은 뭐, 이것도 한 7만원의 가치가 있는 거다. 이 중에 기회비용은 어떤 건가요? 내가 이걸 하면서 이것도 여러 가지 대안을 포기했잖아요. 포기한 것 중에 제일 높은 거예요. 이게 기회비용인 거죠. 그런 기회비용까지 감안해서 현금 흐름을 추정한다. 여기서 보시면 뭐 좀 잘 나오는 게 이거 1번, 2번, 3번, 5번, 6번. 4번은 사실 이게 지금 잘 안 나와요. 별로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현금을 추정했고, 그렇다면 이제 가치평가에 대해서 이제 절차를 좀 알아볼까요? 어떻게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느냐? 그쵸? 가치평가. 가치평가 절차. 첫 번째는 뭐라 하냐면, 그쵸? 내가 분석하려는 기업의 경제적 수명을 분석해야 되죠. 그죠? 경제적 수명. 근데 크게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고잉 컨선이니까 경제적 수명이 이제 무한대라고 많이 생각하죠. 두 번째는 이제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요. 그렇죠? 현금 흐름. 세 번째는 여기 그리고 이제 위험을 추정해서 이제 가치 평가를 하고 이러한 순서를 따르는 거죠. 그게 보면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캐시플로우 1 플러스 R T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제적 수명 여기 몇 년을 놓을 거냐, 무한대를 놓을 거냐, 100을 놓을 거냐 이거죠. 그다음 현금 흐름 위에 거, 그다음에 위험을 추정해서 전체를 조합해가지고 V를 만든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우리가 이제 가치평가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개념들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이자는 세상에 크게 두 가지 이자로 나눠요. 이자라는 게 돈을 빌려주고 그것에 대한 대가죠. 그래서 이자는 단리 이자가 있고요. 이제 복리 이자가 있어요. 단리하고 복리 차이는 단리는 이자에 이자가 안 붙는 것,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나 이런 시험에서 단리를 가정하지는 않고 100% 복리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단리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세상에. 그렇죠? 이자에 이자를 주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100원을 10%의 이자율로 빌렸어요. 그렇죠? 100원이 왔어요. 그럼 1년 후에 제가 만기는 3년이에요. 근데 내가 3년에 원금 이자를 다 같이 주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년 후에는 제가 얼마 줘야 되죠? 원금은 이때 주니까 10%잖아요. 그렇죠? 이자에 10을 줬어요. 10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또 2년이 됐어요. 또 10을 갚아야 되잖아요. 3년 10이요. 근데 문제는 이 10이 1년 동안 10%로 또
이자를 까니까 1원, 11원이 또 이자를 까니까, 물론 죄송합니다. 이게 그 표현상 깐다는 얘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나타, 그쵸? 이자가 이자를 낳으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이자가 이자를 만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0원 받고 100원 받으면, 총 130원 받는구나 하지만 이것보다 이자에 대한 이자 때문에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복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한번 볼까요? 현재 100원이 있어요. 이자가 10%예요. 이 돈을 그렇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1년 동안.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00원에다가 1년 후에 A는 B로부터 얼마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100원에다가 1 플러스 10%의 1승. 그렇죠? 100 곱하기 1.1이니까 110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쵸? 이자를 한 번 준다고. 근데 똑같은 이자율인데요. 이자를 1년에 2번 줘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는 10%는 이게 1년이었으면, 요 1년 때, 그쵸? 연말에 주는데, 이제 아니다. 내가 6월 말에 한 번 주고, 연말에도 한 번 줄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0원을, 그쵸? 10%를 2번 주니까, 이게 기간이 2개잖아요. 이렇게 2로 나눠주니까, 100 곱하기 1 플러스 5%의 2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 번, 이자를 한 번 지급하는 거예요. 얘는 2번, 얘는 3번. 이렇게 3번 지급하는 건요. 그래. 원래 이자가 10%니까 10%를 3으로 나눠주고 이걸 3번 주니까. 이렇게 똑같이 4번, n번, 그러면 이게 똑같이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자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개념도 같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의 가치는, 그쵸? 이게 있죠. 현재 가치. 그 다음에 미래 가치.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아니면 돈을 꾸어주기로 했어요. 이게 3년이에요. 100원이란 돈을 여러분들이, 그쵸? 이자율 10%를 받고 3년 후에, 그쵸? 아니면은 100원이란 돈을, 이렇게 하죠. 100원이란 돈을 여러분들이 이제 펀드에 넣기로 했어요. 이 펀드는 여러분한테 확실한 수익률 10%를 가져다 준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은 3년 후에 얼마의 돈을 기대하나요? 그죠? 이거죠. 100원이라는 원금이 있잖아요. 그쵸? 1년 후에는요? 곱하기 똑같죠. 1 플러스 10%는 이자율로 내가 1년을 하잖아요. 2년 때는요. 2년 때가 되면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100원에 대한 미래 가치죠. 그렇죠? 이걸 베이스 퓨처 밸류라고 하는데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R에, 그렇죠? n승, n이라는 게 어떤 기간이죠. 이게 바로 미래 가치고, 현재 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를 현재로 끌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퓨처 밸류가 있어요. 여기에 이자율이 R이에요. 그러면은 퓨처 밸류는 어떻게 되죠? 현재 가치는요? 현재 가치는, 그쵸? 퓨처 밸류가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나눈 거죠. 왜냐하면 이 100원이라는 게 현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이걸요? FV, 퓨처 밸류는 프레젠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되고, 프레젠 밸류는, 그렇죠? 퓨처 밸류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현재 가치로 돈을 갖고 오는 걸 우리가 할인이라고 부르고, 그때 적용되는 이 이자율, 이거를 할인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뭐 생소한 개념일 수 있으니까요. 좀 개념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통계를 또 알아야 돼요. 네, 뭐 통계를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아니면 주식을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하거나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특히나 이게 투자 분석이잖아요. 투자 분석이라는 게 어떤 주식을 평가할 수도 있고요.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주식 투자를 했어요. 나 지난 1년 동안 수익률이 10%였어. 난 수익률이 20%였어. 요렇게, 그쵸?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퍼포먼스를, 그쵸? 이제 측정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주식을 보면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위험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수익률은 내가 얼마나 벌었냐. 위험이라는 건요. 내가 잃을 가능성.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수익률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냐. 예를 들어 여기 A라는 사람이 그쵸? 100원을 투자했어요. 1년을 되니까 100원이 얼마가 됐냐면 150원이 됐어요. 2년이 되니까 150원이 얼마가 됐냐면 300원이 됐어요. 3년이 되니까 300원이 얼마가 됐냐? 150원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하죠. 야, 내가 이때 100원을 투자했어. 1년 지나니까 100원이 150원이 됐네. 나 얼마 벌었지? 50원 벌었네. 야, 그러면 나의 수익률이 얼마지? 그쵸? 수익률은 100분의, 그쵸? 50 하면 되는 거죠. 투자 원금이 100이니까요. 100분의 50해서, 수익률이 50%다. 야, 나 지난 1년 동안 50% 수익률이 났네? 그래서 이거를 또 돈을 안 찾고 그대로 계좌 넣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1년이 지나니까 150원짜리가 300원이 됐어요. 나 얼마 벌었지? 150원 벌었네? 그치? 나는 그러면은 수익률 얼마지? 그죠? 150원 벌었는데, 그죠? 내가 버는 게 얼마죠? 150원이죠? 와, 내 수익률 100%다. 이야, 대박. 막 이렇게 되겠죠? 또요. 근데 300원이 됐는데 150원이 됐어요. 이러면 뭐라고 하죠? 나 150원 잃었어. 그쵸? 그럼 나의 수익률 얼마죠? 300원 투자했는데 150원 잃었으니까 마이너스 50%야. 그렇다면은 1년 동안의 수익률이 50%, 그쵸? 1년에서 2년 수익률이 100%, 2년에서 3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예요. 이랬을 경우에 누가 물어보죠. 야, A야, 너 지난 3년 동안 수익률이 얼마냐? 그럼 우리가 요걸 얘기하나요? 요걸 얘기하나요? 요걸 얘기하나요? 일반적으로. 요 두 개, 세 개를 다, 그쵸? 50%, 100%,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서, 야, 나 평균적으로 33.3%야, 연수익률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다면 수익률을 우리가 측정할 때는 평균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률이 뭐냐면은 그쵸? 평균인 거죠. 평균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수익률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통계 쪽에서는 중심 위치라고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평균이라는 거는 제일 많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제 키를 쟀어요. 남녀 구분, 남학생 키를 쟀는데, 남학생 키에 100명을 쟀는데, 한 50명이, 그쵸? 175에서 180 사이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명이 181에서 185 사이에 있어요. 나머지, 그쵸? 20명이 170에서 174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야, 우리 학교에 그저 100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키의 평균을 내봤는데 키의 평균이 뭐지? 그렇죠. 보통 이걸 쓰잖아요. 제일 많이 나온 거, 빈도가 많은 거, 그렇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은 중심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개념은 중심값이라고 말할 수 있고 중심 어떠한 집단이 있을 때 그 집단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심 위치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 위치. 중심 위치라는 게 어떤 집단의 정 가운데가 어디냐. 예를 들어 사람을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 쪽에. 이제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여기에 10명이 서 있어요. 10명의 중심은 어디죠? 중심 위치는 딱 해서 5번째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중심을 어떤 집단이나 어떤 집합에서 중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중심을 이제 이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심을 계산한다면 어떤 집단, 그렇죠? 집합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금융통계에서 배울 테지만 집단과 집합, 그렇죠? 이거 같은 개념이라 보면 얘네들은 또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요, 조금 이제 갑자기 계속 이상하게 나오냐 하는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모집단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표본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 통계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헷갈리네. 그쵸? 어떤 거면 모집단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머니 할 때 그 묘를 써요. 뭐요? 그래서 어머니 집단. 영어로 말하면 이거를 이제 population이라고 불러요. population이라고 부르고, 이 표본 집단은 샘플이라고 불러요. 어떤 거냐면,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20세 이상인 여자분들의 평균 키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인구 통계자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여자분 20세 이상이 되시는 여자분들이 예를 들어 1,503만 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키를 알려면 제가 어떻게 되죠? 1,503만 명을 다 만나서 키를 재가지고 그거를 평균 내면 되겠죠. 그렇죠? 1,503만 명. 그렇게 하면 되게 바보스럽잖아요. 대신 내가 1,503만 명은 다 못하겠다. 그래서 이 1,503만 명 중에 내가 1,000명만 뽑겠다. 1,000명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겠다. 그랬을 경우에, 그쵸? 얘나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예를 들어, 실제로 얘가 뭐 165cm였다면, 얘는 뭐 166.1cm, 이런 식으로 그 전체, 그쵸? 다 일일이 잰 거랑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요 1,503만 명은 모집단, 원래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전체, 그쵸? 근데 그 전체를 아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니까 그 전체에서 일부를 테이크한 거죠. 샘플처럼.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본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계에서, 그쵸? 모집단, 표본 집단 두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모집단은 엄청 큰 거, 표본 집단은 이 모집단에서 일부를 채취한 거,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 위치를 할 때도 모집단, 표본 집단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중심 위치는 이제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산술 평균이죠. 산술 평균. 예를 들어, 여기에 x1이라는 변수가 있고, x2, x3라는 변수가 있어요. 총 변수가 몇 개죠? n이 3개죠? x1, x2, x3의 평균은 얼마죠? 산술 평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에버리지요. x3 한 다음에 나누기 3. 그렇죠? 보면은 x1 플러스 물론 요거보다 이런 거 조금 이제 유식하게 쓴다면 어렵게 xn까지 해가지고 나누기 n 하는 거. 그쵸? 이게 이제 산술 평균이 되겠죠? 그쵸? 되게 쉽죠? 두 번째는 최빈값이라는 게 있어요. 최빈값. 최빈값이요. 이제 가장 가난한 값이 아니라요. 빈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빈도가 많은 값을 우리가 중심이라고 보자. 즉, 여기 숫자의 조합이 있어요. 1, 1, 1, 그 다음에 2, 3. 총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빈도가 많은 게 어떤 거죠? 1이죠. 이 집단을 대표하는 중심은 1이구나. 최빈값이 3인 거죠. 그쵸? 얘는 1이 3번 나왔으니까. 이렇게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그쵸? 세 번째는 또 중심값이니까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값. 중앙값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 1, 2, 3, 4, 5. 요 숫자를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이때 요 1부터 5까지의 숫자 중에 정중앙에 있는 값은 어떤 값이죠? 그쵸? 요 3이죠. 이 3이 중앙값이 되는 거죠. 반대가 아니죠. 1, 2, 3, 4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중앙값은 어디죠? 없네? 그쵸?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는 어디죠? 얘에서 반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2 더하기 3에다가 2로 나눠주자. 그러면은, 그래, 5니까, 그쵸? 2.5가 중앙값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값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산술 평균, 최빈값, 중앙값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심의 위치, 중심 경향을 좀 알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수익률도 했잖아요. 이제 중심 위치를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했고, 위험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위험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그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에요.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이날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 자, 이거를 이렇게 점을 칠게요. 이때 이렇게 올랐네. 다음 날은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네. 이거는 이제 수익률이에요. 전날 대비. 그 다음 날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그 다음 날 이렇게 또 올랐네. 떨어졌네. 올랐다.
야, 또 올랐다. 야, 올랐다. 그러면은 얘네만 다 이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근데 여러분이 정부에서 이제 발행하는 채권을 샀어요. 채권 값도 맨날 옮기죠. 채권 값은 여기라, 예를 들어 여기 수준이 한 30%예요. 근데 채권은 여기가 1%예요. 채권은 첫날 요만큼 오르고, 둘째 날 요만큼 떨어지고, 요만큼 오르고, 요만큼 오르고, 요만큼 다 1%를 안 넘게 움직이거든요. 다. 여기서 요렇게.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채권이고, 어떤 게 조금 더 안정성이, 수익률의 안정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세요. 비트코인은 가격의 변동폭이 완전 크잖아요. 아, 이거 위험하다. 왜? 내가 어떻게 운 좋아가지고 이렇게 수익률이 좋을 때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게 운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막 50%까지 갈 수 있다. 이러면은 정말 위험하다. 대신 채권은, 야, 크게 잃어도 1%, 적게, 그죠? 크게 잃어도 1%, 크게 따도 1%다. 뭔가 좀 안전하게 내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 끝에서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거잖아요. 이게 편차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위험은 어떻게 보면 이 변동성이잖아요. 그렇죠? 올라갔다 내렸다. 이 변동성을 어떤 거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삼포 경향이라고 불러요. 삼포 경향. 삼포라는 게요. 디스퍼스 해가지고 흐트러져 있는 정도. 많이 흐트러져 있다. 그렇죠? 비트코인은 되게 넓은 지역에 많이 흐트러져 있잖아요. 채권은 좁은 지역에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포 경향이 크면 우리가 좀 위험이 크다. 삼포 경향이 작으면 위험이 작다. 그럼 이런 삼포 경향을 어떻게 측정해 보냐라는 게 있죠. 이거에 이제 첫 번째는 그래서 삼포 경향을 측정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치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삼포 경향 측정하는 수치는 첫 번째는 범위라는 게 있어요. 범위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레인지라고 해가지고요. 최대값에서 최소값 이런 거죠. 1, 2, 3, 그쵸? 4, 5. 얘 레인지는 얼마냐? 그래서 5에서 1 빼니까 4죠. 근데 1, 2, 100, 200. 얘 레인지는요. 199죠. 이런 식으로 얘는 레인지가 크잖아요. 이렇게 끝에서 끝값. 이게 범위라는 거는 끝에서 끝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차감한 거죠. 뺀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평균 편차라고 있어요. 평균 편차인데 평균하고, 그렇죠? 평균들이 얼마들이 어떤 값이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있냐. 이걸 MD라고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자, 이거죠. 이렇게. 이게 XI라는 건 어떤 관찰값, X는 평균. 이 관찰값과 평균을요, 평균을 중심으로요, 여기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는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잖아요. 얘는 평균을 중심으로 마이너스잖아요. 얘는 플러스고요. 얘도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0이 돼요. 그러니까 0이 되지 말라고 일부러 여기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수만큼 나눠주니까, 그쵸? 평균적인 편차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분산이 있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표준 편차라는 것도 있죠. 분산은 뭐냐? 아까 전에 평균이랑 어떤 관측치의 그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균이랑 관측치 차이인데,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준 건데, 뭘 그렇게 절대값을 씌우냐? 나는 그냥 xi 빼기 x바 제곱에, 그치? 여기가 이제 n개가 있으니까 n-1로 하겠다. 이게 이제 분산이에요. 야, 뭐야? n개 있으면 n개로 빼야지. n-1로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이게 표본 집단일 때는 n-를 이렇게 빼주고요. 이게 자유도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통계에 가서 배울 거고, 이게 만약에 모집단이다. 모집단일 경우에는 이것도, 그쵸? xi 마이너스 뮤의 제곱에, 이때는 그냥 n으로 하면 돼요. 이거 뭐야? 이거 뮤는 뭐고 x는 뭐 x바. 그쵸? 보통은 표본 집단의 평균을 이렇게 알파벳 바로 이렇게 쓰고요. 모집단의 평균은 이게 그리스 문자 뮤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제 분산으로 측정할 수 있다. 얼마나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표준 편차는 뭐냐? 분산에다가
한번 루트한 거다. 그러면 분산이랑 표준 편차가 뭐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온도, 그 수익률에 대해서 분산을 구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수익률의 개별적인 관측치 값은 퍼센트죠. 여기도 퍼센트. 그러니까 어차피 이 숫자가 퍼센트죠. 그렇죠? 퍼센트인데 거기다 뭘 한 거죠? 제곱을 한 거예요. 분산은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냐? 이게 수익률이라면 퍼센트에 제곱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은 1000% 제곱이고 B라는 주식은 9000% 제곱이고, 이게 비교가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요, 최소한 퍼센트 제곱은 없어지니까, 그렇죠, 분산을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는 거기 때문에 이 퍼센트 제곱을 퍼센트로 바꿔주잖아요. 퍼센트로. 그래서 서로 비교하기 용이하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이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보면 확률이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가치평가가 아니라 투자를 한다면, 그렇죠? 미래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의 수익률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주식을 좀 투자하려고 그래요. 근데 확률이 그래요. A, 세 가지 상황이 있어요. 세 가지 상황이. 1번은 호경기, 2번은 보통 경기, 3번은 불경기. 그렇죠? 이런 세 가지 상황이 있고, 이 세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예상하는 수익률이 있어요. 수익률. 그렇죠? 어떤 X라는 주식의 수익률인데, 호경기 때는 40%. 그죠? 수익률이 40% 너무 높다. 그죠? 호경기 때는 15% 주식 투자 수익률이, 보통일 때는 8%, 불경기 때는 마이너스 5%. 요렇게 이제 수익률이 있고, 여기다 보면 요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는, 그쵸? 요런 상황에 발생하는 확률. 호경기가 올 확률은 한 20%밖에 안 돼. 보통일 확률은 한 40%야. 불경기가 올 확률은 40%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X라는, 주식 X라는 수익률의 값이 확률에 따라 달라지나요?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하거든요. 확률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배워야 되는데, 이런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게, 이런 것들 배우고, 이 확률 변수 갖는 분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분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정규 분포라고 배우겠습니다. 정규 분포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렇게 종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 요 분포를, 요 선을 알려면, 그리려면은 어떤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냐면, 정규분포를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N이라고 써요. 그래서 정규분포에 있는 변수, 확률 변수는 X라고 하면, X는요, 그쵸? 네, 뮤, 시그마, 제곱. 이게 뮤하고 시그마 있으면 이게, 모집 단위구나. 평균, 그죠? 분산. 평균과 분산만 알면은 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딱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평균인 거죠. 누가 봐도 여기 중간인 거잖아요. 제일 빈도가 많으니까. 그래서 요만큼이 빈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에서는 평균이 나올 빈도가 높구나. 그렇죠? 근데 여기는요. 이게 나올 빈도가 낮구나. 대신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면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고 여기는 플러스 무한대고 이 면적을 다 합치면 1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규분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정규분포가 두 가지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는 키에 대한 정규분포가 있고 B는 몸무게에 대한 정규분포가 있어요. 그러면 평균을 떠나가지고 이 사람들의 요 집단이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가고등학교예요. 여기는 강북에 있는 나고등학교예요. 강남에 있는 가고등학교의 키의 편차하고 강북에 있는 나고등학교의 몸무게의 편차라고 누가 더 크냐?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키는 센티미터라는 거, 몸무게는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키는 100몇 센치 뭐 이러잖아요. 170, 180, 160, 몸무게는 뭐 60, 50 이러니까 벌써 크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분포 간에 서로 다른 집단 간에 비교가 잘 못하니까 비교가 되게 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 시켜보자 라는 게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예요. 표준 정규분포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건 표준 분포의 값을 Z라고 부르고요. 이것도 노말 그쵸? Z 분포를 따르고 X는 그렇죠?
0과 1제곱. 아, 표준점검의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이구나. 라고 이렇게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X값을 아까 전에, 그죠? 이 변수를, 그죠? X라는 변수를 Z로 바꿔놓는데 어떻게 바꾸냐? 그럼 Z는, 그죠? X 마이너스 뮤. 그다음에 시그마.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전부 다 0과 1제곱이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다 표준화 시켜가지고 키의 그 편차하고 몸무게의 편차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야 어떤 게 더 편차가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공분상과 우리가 상관계수라는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라는 게 보면요 expectation이에요. 기대값. x라는 거는 확률 변수고요. a라는 거는 상수. 상수라는 거는 3, 4처럼 변하지 않는 수예요. 자, 그러면은 XA라는 그 확률, 어떤 확률 변수에 A배를 한 값이 있어요. 얘의 기대값은 얼마냐? 기대값 하면요. 어떻게 되면 A, E, X.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어요. Y도 확률 변수예요. 그렇다면은, 야, X 플러스 두 개의 확률 변수의 결합이 된 요 기대값은 얼마냐? 그럼 여기다 2를 붙이는 거죠. 그럼 여기 어떻게 되면 2X 플러스 2Y예요. 이 기대값은 뭐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쵸? 평균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야, 평균은 이렇게 쉽게 구하는구나. 그럼 분산은, 아까 전에, 그쵸? 어떠한 자산의 수익률을 알려면은요, 주식수의 수익률을 알려면, 평균과 위험, 그쵸? 수익률과 위험이잖아요. 위험은 우리가 보통 분산으로 많이 측정해요.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VAR로 써요. 그러면 얘를 X? 그럼 그 X에 대한 확률 변수의 분산은 이렇게 X야. 대신, 만약에 X에다가 A배를 한 거에 대한 분산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A가 나올 때는 제곱이 돼서 나와요. A제곱 베리언스 X 이렇게 나온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얘네처럼 확률 변수 X 플러스 Y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이거는 베리언스 X에다가 베리언스 Y다. 근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코베리언스 XY다. 아, 뭐야, 우리가 분산을 알았는데 이건 뭡니까? 코베리언스는 이게 우리가 말하면 한국말로 공분산이라고 합니다. 공분산은 뭐냐? 그래서 분산은 이렇게 써요. 이거를 시그마 X, 그쵸? 제곱 플러스 시그마 Y 제곱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공분산은 뭐냐? X하고 Y의 관계 정도예요. 그렇죠? X와 Y가 예를 들어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 예를 들어 X, Y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X가 있고 Y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해요. 그럼 X하고 Y의 공분산은 플러스 값이구나. 반대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관측치예요. 여기 관측치인데 이거 보니까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구나. X가 감소하면 Y가 증가하는구나. 아, 둘이 서로 반대 관계구나. 마이너스 관계구나. 그럴 때 공분산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 공분산은 또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쓰냐면 이거는 시그마 XY라고 이렇게 써요. 얘는 뭐냐면 아까 분산처럼 그죠? 그냥 정규 분모처럼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표준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시그마 XY에다가요. 각각의 그쵸? X라는 거에 표준 편차, Y라는 거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로 XY. 그래서 이거는 상관계수가 돼요. 아까 전에 XY 공분산은 그냥 이게 플러스 관계다, 마이너스 관계다인데 상관계수는요. 이게 진짜로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보여줘요. 이게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갖게 되고 그렇죠. 두 개가 완전히 직선의 관계다. 이렇게. 그러면은 로 XY는 1이에요. 만약에 역의 관계, 역의 직선, 로 XY는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같습니다. 그런데 로 XY는 왜 단위가 없죠? 보시죠. 시그마 XY, 공분산은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코베리언스 XY는요, 기대값이니까 2에 XI-X바 yi-y바 이게 만약에 수익률이라면 그쵸? 수익률이잖아요. 퍼센트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수익률의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가 보면은 시그마 xy는 보면은 수익률 곱하기 수익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뭘로 나누죠? 얘도 수익률이에요. 그쵸? 퍼센트지로 나눠주고
퍼센티지로 쓱쓱쓱쓱 없어져가지고, 아, 그래서 로가 우리가 단위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중요한 게, 요 로의 개념, 상관계수, 이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